안녕하세요. 원투펀치의 라라 영주 시간입니다. 라리가를 라이브로 알려주는 영주영 시간입니다. 월요일 저녁 19시가 됐습니다. 월요일 저녁 19시마다 원투펀치에서 라라 영주로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보통은 제가 스케줄 때문에 저녁을 굶고 요 방송을 합니다. 그런데 스케줄이 2개나 취소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직전에 방송이 있다 보니까 방송하고 넘어와서 시간이 좀 남아서 비빔국수를 먹는데 맛있대. 여기 맛집이대. 네, 엄청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미친 듯이 먹었는데요. 제가 SNS에 비빔국수를 올린 다음에 후회를 좀 했습니다. 내가 국수 먹은 거 와이프한테 걸리면 혼날 텐데. 면 종류 먹는 거 안 좋아할 텐데.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식단을 좀 관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제목을 보니까 뭐 우승 가능성 업이야. 우승 직전. 뭐 우승 바로 전. 뭐 이런 느낌이 들어야지. 이제 1승만 하면 우승인데 이 사람아. 지금 우승 가능성 업 하면은 다른 팬들이 아이고 또 설레발 까네. 아유 영레발이네. 막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여하튼 바르셀로나가 엘 클라시코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우승 직전에 왔습니다. 승점 차가 7점 차고요. 남은 경기는 3경기씩 남아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다음 경기가 에스파뇰 카탈루냐 더비인데 카탈루냐 더비에서 승리한다면 우승을 확정짓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는 우승이 매우 근접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황우성님, 장규진님 우승 확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사랑은 잉어님께서 항상 건강입니다. 화이팅. 맞습니다. 사랑은 잉어님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그리고 킹부님께서 사실상 우승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상 우승 같다. 근데 산술적으로는 아직은 우승은 아니니까. 한지 플릭 감독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은 챔피언이 아니다. 아직 승점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저희도 뭐 설레발 하는 것보다는 일단 다음 경기 승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카탈루냐 더비만 이기면 우승입니다. 초홍님 원투펀치가 유명한 쇼츠팀에 밀려서 그래요. 초창기 스튜디오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스튜디오가 바뀌었다. 네. 저는 여기 좋아요. 제가 이런 순백을 좋아합니다. 순백의 미, 여백의 미가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보통 저희가 건너편 스튜디오를 씁니다. 뭔가 있어 보이는 스튜디오였죠. 그리고 여기는 저하고 어울리게 아무것도 몰라. 그냥 머리가 하얀 순백의 미가 보여지는 스튜디오인데 전 여기도 마음에 듭니다. 굉장히 아무것도 없고 참 좋네요.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자, 태태님께서 레알 팬인데 사실상 이건 바르셀로나 우승이 어쩔 수 없이 패배 인정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엘클라시코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음바페가 3골을 넣었지만은 바르셀로나가 4대3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패배를 인정하는 모습이 좀 나온 것 같고요. 미스터 강님께서 밀렸다 영주. 저쪽 스튜디오에서 밀려서 여기까지 왔다. 곧 길바닥이 나앉는다. 뭐 이런 예상 같아요. 아직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황호성님, 아내분은 순백이 미인이어서 결혼하셨나요? 우리 와이프 미인이야. 우리 와이프 보면 너희들 깜짝 놀랄걸? 우리 와이프가 아니라 내 와이프지? 죄송합니다. 제가 말실수했어요. 내 와이프, 우리 와이프 아닙니다. 내 와이프 보면 너희들 깜짝 놀랄 거야. 저한테는 엄청난 미인입니다. 형님 구문능선 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한국의 퍼스님 감사합니다. 효일범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축하받을 일인가? 이거 바르셀로나가 우승했는데 내가 축하받을 일인가? 같이 즐길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같이 즐기시죠. 같이 여기 들어오신 분들, 태태님처럼 레알 팬도 있지만 바르셀로나 팬도 있잖아요. 바르셀로나 팬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그 레알 팬 여러분 다음 시즌에 또 도전하면 됩니다. 갑자기 내가 막 축하를 받고 있으니까 내가 우승한 것 같고 내가 골 넣은 것 같고 내가 라민 야말 같고 막 이상한 느낌이 드네. 자칭 광명 지부장이잖아요. 내가 광명 지부장인 걸 바르셀로나가 모르잖아. 몰라야 돼. 언제 박탈당할지 몰라. 다음 시즌은 꼬마가 우승했으면 합니다. 효일범님께서는 효얼범님이구나. 효얼범님께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인 것 같아요. 이번에 셀로트가 포트트릭 했죠.
그러면서 소시에다드를 폭격했습니다. 그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을 흥분시키는 경기가 있긴 있었습니다. 다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올 시즌 무관이니까 여름에 돈 많이 썼거든요. 1억 유로 이상 썼거든요. 아쉬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여름에 또 돈을 써야 됩니다. 최전방 그리고 그 센터백 라인 보강해가지고 또다시 우승에 도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메뉴 팬이래. 열심히 얘기해줬는데 메뉴 팬이래, 효월범님. 네. 아, 효월범님. 한국의 퍼스님도 메뉴 팬인데 지금 메뉴에 관심은 온통 유로파리그 우승에 가 있습니다. 유로파리그 우승해서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에 나가겠다 이런 야망을 갖고 있는데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손흥민이 돌아온 토트넘을 상대해야 됩니다. 과연 이번에 손흥민이 우승할지 아니면 메뉴가 우승할지 지켜봐야 되겠죠. 유로파리그가 관심이 더 뜨거워요. 프리미어리그 두 팀이 결승에 가서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아, 물론 챔피언스리그는 챔피언스리그 나름대로 관심이 굉장히 뜨겁죠. 인테르, 와, 남자의 팀, 마초적인 느낌.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 아, 덴벨레를 앞세운 그 공격력.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과 인테르의 경기 굉장히 재미날 것 같고요. 인테르가 챔피언스리그 우승하면 역대 팀 네 번째 우승이죠.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은 최초 우승이 되고요. 그래서 역사가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컨퍼런스 리그 같은 경우에도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첼시 팬들은 컨퍼런스 리그 우승해야 된다. 우리 컨퍼런스 리그 우승하면은 우승 장식장에 각 대회 우승 트로피가 다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베티스도 지금 라리가에서 오사수나전은 무승부를 거두긴 했지만 컨퍼런스 리그 결승전에 갔기 때문에 대 안토니를 앞세워서 우승을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난 주말에 비도 오고 그리고 날씨도 좀 쌀쌀하고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컨디션이 되게 안 좋습니다. 오늘 새벽에 엘 클라시코 여러분하고 같이 본 다음에 좀 도파민이 많이 분출이 되다 보니까 잠을 못 잤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 6시에 잤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 결국 오늘 하루 일과를 망쳤다. 컨디션이 안 좋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래요. 패배는 빨리 잊는 게 좋습니다. 승리는 기쁨을 많이 즐기고 패배의 아픔은 빨리 잊는 게 좋아요. 인테르전 빨리 잊고자 노력을 했고 지금 잊었습니다. 인테르 무슨 팀이야? 어머, 챔스 결승 갔어? 누구랑 붙었어? 난 다 잊었어.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다. 오직 라리가만 관심이 있고 라리가에서 이제 엘 클라시코 경기가 끝났으니까 지금 더블가자 초홍님께서 얘기하는데 이게 누구의 더블인지 모르겠어요. 코파델레이 우승하고 라리가 우승해서 바르셀로나의 더블인지 아니면 인테르가 이번에 2대0으로 이겼거든요. 나폴리가 2대2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나폴리하고 인테르의 승점 차가 3점에서 1점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인테르의 더블인지 챔피언스 리그와 그리고 세리아 우승 가자 이런 얘기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이기던 지던 게임 재밌게 해서 좋겠다. 꾸레 형님은. 올 시즌에 바르셀로나 경기가 굉장히 재밌죠. 일단 골이 많이 터져요. 그러니까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인테르전 같은 경우에도 뭐 바르셀로나가 패배하긴 했지만은 정말 명승부였다. 명경기였다. 이런 평가가 많고요. 이번 엘 클라시코 같은 경우에도 무려 7골이 터지긴 했지만은 명경기였다. 명승부였다. 재미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는 보는 재미가 있어서 팬들도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고요.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실패했지만은 라리가 우승한다면 스페르코파, 코파델레이, 라리가 우승 트로피 3개를 획득하는 거예요. 한지 플릭 감독이 이 정도 성공할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습니까? 저는 못했습니다만 여하튼 한지 플릭 감독 밑에서 대성공을 거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근데 사람 욕심이 끝이 없잖아.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 아쉽게 결승 못 갔잖아. 그러다 보니까 다음 시즌은 챔피언스리그도 획득했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이 또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원초적인 축구의 재미죠. 맞습니다. 대신 가끔 속도 터지는, 나 속 많이 터진다. 여러분, 속 많이 터져요. 솔직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오프닝을 시작합시다. 제가 작년 11월에 쓰러졌어요. 그리고 병원에 있다가
1월 달쯤에 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는 축구를 좀 봤어요. 근데 정말 운이 좋게도, 아니면 이게 소위 얘기해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타이밍이 맞았는지 1월부터 바르셀로나가 치고 나갔어. 스페르코파부터 바르셀로나가 무패 행진을 쭉 달렸어. 도르트문트에게 패배하기 전까지 무패 행진을 계속 달렸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축구 보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니 못해도 무승부니까, 잘하면 뭐 당연히 승리고. 그리고 도르트문트전에서 패배했을 때도 괜찮았어요. 아니 어차피 8강 1차전 승리를 바탕으로 해서 4강 갔으니까. 근데 이번에 인테르전 패배하면서 패배의 아픔이 역시 크구나, 쓰라리는구나, 가슴 아프구나, 이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도 운이 좋았죠. 네, 회복했을 때 바르셀로나가 승승장구해가지고 타이밍이 딱 맞아가지고. 그리고 올 시즌은 바르셀로나가 엘클에서 사전 전승이잖아요. 바르셀로나가 파리 83 시즌 이후 두 번째로 단일 시즌 엘클 사전 전승이라고 해요. 그 정도로 엘클의 강한 면모를 보여줬기 때문에 엘클 보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네, 제가 퇴원하고 나서 엘클을 3경기를 봤죠. 그 3경기 모두 재밌었습니다. 스페르코파, 코파델레이 결승전, 그리고 35라운드 이번 엘클까지. 물론 이제 레알 마드리드 팬들은 저 그 마음 알아요. 레알 마드리드 팬들은 짜증나죠, 화나죠. 왜냐면은 나도 지난 시즌에 엘클 볼 때 근데 진짜 주드 벨링엄 앞에 있었으면 멱살 잡았어. 내가 진짜 주드 벨링엄이 너무 잘해가지고 엘클마다 미끄러지는데 답답해가지고 정말 화가 많이 났었거든요. 근데 레알 마드리드 팬들은 올 시즌 엘클 보면서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았을까? 라민 야말 보면서 좀 답답하고 짜증나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역사는 요동쳐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음 시즌은 엘클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자, 오프닝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엘 클라시코를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저기 유튜브에서 엘 클라시코를 되짚었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느낌도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클이니까 한번 되짚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라리가 35라운드 엘 클라시코,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를 되짚어보겠습니다. 어젯밤 11시 15분에 경기가 펼쳐졌죠. 그리고 오늘 새벽에 막을 내렸습니다. 경기는 바르셀로나가 4대3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경기에서 바르셀로나가 승리를 거두면서 승점 82점,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가 패배하면서 승점 75점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 양 팀의 승점 차는 4점에서 7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양 팀에게는 3경기씩 남아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다음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 라리가 우승을 확정지을 수가 있습니다. 양 팀의 남은 3경기를 말씀드릴게요. 바르셀로나는 에스파뇰 원정 경기, 그리고 비아레알 홈경기, 아틀레티코 클루브 원정 경기가 남아있고요. 레알 마드리드는 마요르카 홈경기, 세비야 원정 경기, 소시에다드 홈경기가 남아있습니다. 사실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이 경기에서 승리한 게 매우 큽니다. 이 경기에서 만약에 패배했다고 가정해보면 레알 마드리드가 바르셀로나하고 승점차를 1점으로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바르셀로나는 카탈루냐 더비, 비아레알, 아틀레티코 클루브전이 있기 때문에 비아레알하고 아틀레티코 클루브는 지금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을 놓고 베티스와 함께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아레알전, 아틀레티코 클루브전은 당연히 어려운 경기가 되고요. 그리고 에스파뇰하고 경기, 카탈루냐 더비잖아요. 더비는 더비만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가 남은 3경기는 레알 마드리드보다는 더 어려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에서 승리하면서 승점 7점 차로 벌려놨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라리가에서 우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 경기 끝나고 나서 여러분, 더블 에르난데스 주심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주심에 50 아니냐, 이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50 이야기가 지금도 스페인에서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하물며 문도 데포르티보에서는 바르셀로나가 승리로 강도를 막았다,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즉 주심이
제대로 판정을 못하면서 이 경기 놓칠 수 있었는데 승리를 거뒀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뭐 편파를 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오심성 판정은 많았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이익은 레알 마드리드가 좀 많이 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도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도용의 핸드볼 반칙이라든가 이니고가 주드 벨링엄에게 날라차기 하는 모습이라, 날라차기는 아니었죠. 앞차기 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카드 색깔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골과 직접적으로 관여되는 장면에서 오심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물론 음바페의 첫 골 장면은 저는 온사이드라고 생각하고 PK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음바페의 두 번째 골 장면에서는 발베르데가 라민 야말을 밟으면서 볼의 소유권을 가져왔고 그 가운데 비니시우스에게 연결하고 비니시우스가 음바페에게 연결하면서 음바페가 골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은 온피드 리뷰를 하면서 다시 깐깐하게 봤다면 이거는 골이 취소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좀 갖고 있는데 이 장면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장면들에서도 연결이 됐죠. 네, 페란 토레스에게 추아메니가 반칙을 범하는 장면이 옐로 카드가 나왔는데 현지에서는 레드 카드가 나왔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페란 토레스가 볼의 소유권을 확실하게 갖고 있었다면은 레드 카드가 나왔을 텐데 그러지 않다고 평가한다면 관대한 주심이라면은 옐로 카드를 줄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추아메니의 핸드볼 반칙은 그건 PK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PK가 선언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페르민의 득점 장면은 페르민이 손에 맞고 볼의 소유권이 발베르데에게 넘어갔다가 다시 페르민이 볼을 빼앗은 다음에 드리블로서 골을 넣으니까 골이 인정됐어야 되는 장면이다. 그래서 스페인 언론은 오심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하튼 경기는 끝났고 심판 판정은 이미 뭐 지나간 일이니까요. 다만 더블 에란데스 주심은 엘 클라시코라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이 빅매치에서 이런 판정 실수를 했다는 것 자체는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가 된다. 그리고 이런 판정이 계속 나오면 엘 클라시코의 시청률이 떨어지고 엘 클라시코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더블 에난데스 주심이 오심성 판정을 연속으로 하면서 바르셀로나는 실질적인 피해를 받았지만 레알 마드리드는 명성에 흠이 갔다고 생각을 해요. 레알 마드리드도 나름대로 피해를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블 에난데스 주심이 조금 더 잘했어야 된다. 이거는 확실하다. 확실하게 평가를 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심 얘기는 여기서 지나갈게요. 네, 많은 분들이 편파 너무 심했다, 판정 너무 심했다, 정의가 이겼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뭐 각자의 느낌은 각자의 느낌인 거죠. 주심 얘기는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심 얘기 계속 길게 하면은 이거 게시판에서 난리 나고 서로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돼가지고요. 여하튼 그렇습니다. 네, 오심성 판정이 너무 많았다. 이거는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골 장면 보면은 전반 2분 만에 킬리안 음바페가 PK로 골 넣었어요. 네, 음바페가 옵사이드 위치에 있긴 있었지만은 쿠바르시가 건들면서 음바페에게 연결이 됐고 음바페가 안쪽으로 들어갈 때 슈체스니하고 충돌하면서 PK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음바페가 PK를 선제골로 넣었습니다. 나 그때까지 이거 망했다. 이거 레알의 승리구나. 레알이 이 경기 가져가나. 그때 레알 마드리드가 추격하는 골이 아니라 달아나는 골을 넣었습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발베르데, 비니시우스, 음바페로 연결되면서 음바페가 뒷공간을 뚫어서 골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2대0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가 주도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에릭 가르시아가 에릭 가르시아 대체 뭐요? 이 친구 뭐요? 라이트백으로 나와서 인테리전에서도 추격하는 골을 넣더니 이 경기에서도 추격하는 골을 페란 뭐요? 이거는 상어도 아니고 대상어요. 거기서 헤더를 그렇게 한단 말이야? 코너킥 상황에서 페란이 헤더로서 뒤로 넘겨준 걸 에릭 가르시아가 들어가면서 헤더로서 추격하는 골을 넣게 되죠. 그러면서 바르셀로나의 공격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페란이 살짝 내준 것을 라민 야말이 감아차면서 2대2를 만들죠. 2대2 만들면서 페란이 도움 2개야.
그리고 라민 야말의 가마차는 슈팅 못 보신 분들은 보세요. 작품입니다. 작품. 2대2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네, 전반 34분에 페드리가 볼을 빼앗으면서 여기서 아마 세바요스하고 음바페하고 동선이 겹쳤죠. 그러면서 이제 페드리가 볼을 빼앗으면서 하피냐에게 연결했고 하피냐가 왼쪽 하프 스페이스로 빠져 들어가면서 네, 역전골에 성공을 하고요. 그리고 루카스 바스케스가 볼을 갖고 있을 때 이 페란 토레스가 전방부터 압박해서 볼을 빼앗고 이것을 하피냐에게 주니까 하피냐가 다시 아니구나. 페란 토레스가 하피냐에게 주니까 하피냐가 이것을 골로 연결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페란의 패스는 기가 막혔습니다. 이 경기에서 페란 토레스 도움을 3개나 했어요. 상어였습니다. 상어. 물론 슈팅할 때는 정어리는 맞아요. 네, 슈팅의 정확도가 너무 떨어지긴 했거든요. 이 경기에서 유효 슈팅은 없어요. 하지만 도움할 때는 상어가 맞다. 넌 도움할 때는 조스였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피냐가 2골을 넣었고요. 라민 야말의 골은 이 경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후반전에 음바페가 추격하는 골을 한 골 더 넣었죠. 그리고 음바페는 보고 있으면 엄청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음바페가 이 경기에서 그물을 5번 흔들었어요. 근데 2골은 오프사이드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음바페가 볼을 갖고 박스 안쪽으로 들어오면 무서워. 그러니까 음바페가 아까 내가 음바페 얘기할 때 여기저기서 얘기하지만 반칙 유도를 너무 잘해. 그러니까 음바페 우리가 봤을 때 스피드 뛰어나죠. 드리블 뛰어나죠. 득점력 갖추고 있죠. 여기서 박스 안쪽에서 반칙 유도도 잘해. PK도 잘 얻어요. 물론 더용은 속지 않았어. 네, 더용이 태클 들어가는 타이밍에서 다리를 뺐죠. 그때 음바페가 몸을 날리는 모습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음바페가 걔가 여우 같은 사자라니까. 사자인데 여우짓을 해요. 그러니까 대단한 선수입니다. 득점력 하나만큼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뭐 하피냐 오프사이드가 나면서 라민 야말 골이 취소되는 장면도 좀 아쉽긴 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아쉬운 장면이 굉장히 많았죠. 크루토아가 4골을 실점했지만 라민 야말의 슈팅 막는 거 봤을 때는 헛소리도 나왔고요. 중계진도 상호 이야기 많이 한다고 했는데 그 페란 토레스가 레반도프스키처럼 전방에서 부딪히면서 공간을 만든 게 아니라 뒤쪽으로 빠졌다가 앞쪽 공간으로 움직이면서 수비를 끌고 가면서 연결을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순간적으로 공격 쪽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해줬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도움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영리한 움직임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습니다. 장구성님께서 VAR 없던 시절이었으면 우승 못했어. 맞습니다. VAR 덕을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오프사이드 트랩을 하기 때문에 상대의 간발의 차 오프사이드를 VAR이 잡아줬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는 우승할 수가 있었어요. 이 경기에서도 도용이 발을 빼는 장면 있잖아요. 그 음바페가 PK를 얻어냈었는데 음바페의 시뮬레이션 액션 장면, 그 장면이 오프사이드로 취소되는데 그 오프사이드 장면 봐도 정말 간발의 차였거든요. VAR이 있기 때문에 이 한지 플릭 감독의 오프사이드 트랩은 힘을 발휘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지 플릭 감독이 적절하게 VAR을 잘 이용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감독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됩니다. 예전에 빅샘이 오프사이드 룰 바꿨을 때 그걸 기가 막히게 이용했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VAR 룰이 지금 적용되고 있을 때 한지 플릭 감독이 잘 이용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이 팀에게는 플러스 요소가 됐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자, 이 경기 선발 라인업하고 포메이션 볼게요. 한지 플릭 감독은 4-2-3-1 포메이션 가동했고요. 그리고 인테르전과 선발 라인업에 변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안첼로티 감독도 4-2-3-1 포메이션을 가동했는데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아르다 귤러가 선발 출전했죠. 그전 리그 경기에서 아르다 귤러가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래서 귤러를 선발 출전시켰고요. 그리고 중앙 수비가 모자라요. 리디거도 물론 징계기도 하지만 무릎 수술을 받아가지고 여기다 밀리탕 부상이고 알라바 부상이고 카르바알 부상이고 맨디 부상이고 수비 라인에 부상이 진짜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터백 초아메니를 센터백으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루카스 바스케스를 오른쪽에 세웠는데 카마빈가가 부상이다 보니까 세바요스를 미드필드 라인에 배치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모드리치 세바요스로 나왔어야 되니까 그 점을 고려했을 때는 이래서 발베르데를 라이트백으로 쓰지 못했구나. 이런 부분도 좀 이해는 됩니다.
물론 바르셀로나도 쿤데, 베르날, 다니 로드리게스, 파블로 토레는 부상이었고요. 하지만 바이데가 부상에서 돌아와서 벤치에 레반도프스키, 바이데, 카사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이 선수들이 나올 것으로 보였고요. 반면에 레알 마드리드는 벤치에 브라인 디아스라든가 호드리고가 있었기 때문에 공격 쪽에서는 나름대로 교차의 카드가 많다는 느낌은 좀 들었어요. 일단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라인을 올린 다음에 공격적으로 임했고요. 오른쪽에 라민 야말의 드리블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왼쪽에 하피냐가 오프더볼 상황에서 계속해서 공간으로 침투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왼쪽 풀백 제라드 마르틴이 일정 선까지 올라와서 공격 가담을 상당히 많이 해줬고요. 여기다가 에릭 가르시아가 쿤데만큼은 아니더라도 라민 야말을 보좌하고자 노력을 했고, 라민 야말을 보좌할 뿐만 아니라 오른쪽 라인을 파고들면서 크로스도 적지 않게 시도를 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여러분, 이건 제 생각인데 에릭 가르시아는 센터백 빼고 잘하는 것 같아. 에릭 가르시아가 올 시즌에 센터백, 수비형 미드필더, 라이트백 소화했거든요. 근데 센터백에서 가장 아쉽고 수비형 미드필더나 라이트백으로는 잘하는 것 같아. 참 신기한 선수야. 그리고 제라르 마르틴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게 퇴재체예요. 여기서 제라르 마르틴에게 더 요구할 수가 없어. 얘 운동신경은 이게 최대치야. 스피드가 뛰어나진 않아. 피지컬이 뛰어나진 않아. 신장은 좋죠. 물론 이 경기에서도 엄청난 중거 슈팅을 한 차례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런데 몸싸움에서 뛰어나지도 않아요. 근데 제라르 마르틴은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있다는 느낌은 들어요. 다만 지금 활약하는 이 활약상이 꿀애들 입장에서는 100%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페드리, 더용 매우 좋았고요. 이니고도 이 경기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쿠바르시도 마찬가지고요. 이니고도 세 번째 골 실점할 땐가 굳이 거기서 빌드업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거기서 방향 전환을 했어야 되는데 계속 그쪽 라인에서 공격을 전개하다가 볼을 빼앗기고 뒷공간이 이제 허용되면서 실점하는 장면이 나왔고요. 쿠바르치는 첫 번째 골 장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처리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쿠바르치가 컨디션이 좀 나빴다고 하죠. 그래서 이 경기에서 교체 아웃되는 모습도 있었고요. 반면에 레알 마드리드는 수비수들의 퀄리티가 너무 떨어졌어. 루카스 바스케스 수비 어쩔게요 이거. 바르셀로나에게 네 번째 골 실점할 때 루카스 바스케스 압박을 견디지는 못해. 그럼 볼 처리라도 빨리 하던가. 프란 라민 야말과 대결할 때 보세요. 프란은 어쩔게요 이거. 초아메니 문제의 장면에 초아메니가 다 걸쳐져 있습니다. 페란을 미는 동작, 손에 볼이 맞는 상황, 수비할 때도 뭔가 불안하고. 그러니까 라울 아센시오가 거친 면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스타TV 라이브 할 때 이니고가 거칠 때는 바르셀로나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 바르셀로나 선수들은 너무 양반 같다고 이니고가 얘기했다. 좀 거친 면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라울 아센시오가 거친 장면 나왔을 때는 누구야? 누구 다리를 걷어찼지? 그런 장면에 대해서는 라울 아센시오가 저러면 안 됩니다. 저렇게 거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DM으로 이니고 얘기할 때는 이러고 라울 아센시오 얘기할 때는 이러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랬다 저랬다 했어요. 줏대가 없었습니다. 기준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라울 아센시오가 너무 거칠어서 걱정돼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하튼 라울 아센시오가 조금 더 성장하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런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좀 이해를 해주세요. 이 수비 라인에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레알 마드리드는 음바페하고 비니시우스의 수비 가담이 좀 아쉬웠어요. 전방에서 수비 가담이 안 좋으니까 결국은 수비수들에게 과부하가 걸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미드필더 라인에 세바요스를 배치한 거는 빌드업에 신경 쓰는 거거든요. 발베르데는 볼을 끌고 올라가는 데 능하지만 세바요스는 그래도 패스를 통해서 템포 조절하고 공격 방향 정해주고 그러면서 공격을 전개하는 장면이 있는데, 빌드업에서도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수들이 볼을 갖고 있는 시간이 있고 바르셀로나는 전방부터 압박이 좋으니까 그 압박에 걸리는 장면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하물며 공격을 전개할 때 음바페하고 세바요스하고 동선이 겹치는 장면,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에서 물론 중앙 쪽에서 플레이니까 크게 의미를 두긴 좀 어렵지만 그래도 비니시우스하고 음바페하고 동선이 겹치는 장면, 이런 장면들은 너무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레알 마드리드가 수비가 좋은 팀은 아니에요, 여러분. 역대 레알 마드리드가 수비가 좋았던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나빴던 적이 있었던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수비가 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 실점은 레알의 실수가 많이 관여돼 있어요. 특히 자신의 지역에서의 실수가. 그래서 조금 보면서 야, 이거 레알 마드리드 이러면 어려울 텐데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바르셀로나의 수비도 문제가 있죠. 3골이나 허용했으니까. 바르셀로나가 무슨 해트트릭 자판기도 아니고 기라시에에게, 보르아 이글레시아스에게, 음바페에게 지금 해트트릭을 최근 약 한 달 동안 3명에게 허용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오프사이드 트랩에 문제가 있는 것도 맞긴 맞아요. 그런데 결국 음바페가 2골은 오프사이드로 취소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프사이드가 나름대로 힘을 발휘하는 장면도 있긴 있었잖아요. 그걸 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수비수들 부상이 굉장히 크긴 컸습니다. 한국의 퍼스님 감사합니다. 바르셀로나 후반기 컨셉이 본프레를 축구하는 건가요? 기본 2골은 먹히고 시작하네요. 어쨌든 승리해서 다행이지만 다음 시즌 걱정입니다. 1승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더블입니다. 추가로 3번째 골 너무 멋있어요. 네, 하피냐 골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피냐 골 멋있었죠? 전 라민 야말 골을 더 좋아하긴 하지만 최근에 뭐 인테르전도 그렇고 이 경기도 그렇고 2골 실점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아니다. 코파델리 4강 1차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도 2골 실점하고 시작했죠. 그런 장면이 많다 보니까 야, 2골 먹고 시작해서 그거보다 더 넣으면 뭐 이런 이야기처럼 느껴져서 본프레레식 축구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런 축구를 하니까 또 재밌기도 하고요. 근데 수비 쪽에서의 아쉬움은 있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수 교체를 좀 볼게요. 선수 교체를 보면 쿠바르시의 몸 상태가 좀 안 좋아서 크리스텐센으로 바꾸고 제라르 마르틴 대신 바이데가 들어갔습니다. 바이데가 들어가니까 제라르 마르틴하고 딱 비교가 되더라고. 전진성과 스피드에서. 네, 그 부분이 있고 크리스텐센 정말 잘했습니다. 아라우가 인테르전에서 민심을 잃었어요. 신뢰를 잃었어요. 아라우 비판 많이 듣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가오는 여름에 아라우를 판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텐센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텐센 굉장히 잘했습니다. 특히 비니시우스 크로스를 태클로서 끊는 장면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텐센에게 앞으로 기회를 좀 많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물론 3경기 남았지만. 자, 그리고 다니 올모는 이 시간대에 빼주고 관리를 해주죠. 그리고 페르민 로페스가 들어갔고요. 에릭 가르시아가 지쳤기 때문에 엑토로 포트 들어갔습니다. 와, 나 오랜만에 경기 보면서 떨었다. 무서웠다. 엑토로 포트가 들어가는 걸 보면서 쟨 또 나를 얼마나 화나게 할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하긴 했습니다만 여하튼 큰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페란 토레스가 나오고 가비가 들어가면서 미드필드를 더 강화시키면서 중원의 안정감을 더 높였죠. 네. 자, 반면에 레알 마드리드는 미드필드 라인에서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수비 쪽도 문제가 있긴 있었지만 수비 쪽은 교체 카드가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후반 시작할 때 세바요스 부진했죠. 세바요스 뺐습니다. 아르다 길러 부진했죠. 아르다 길러 뺐어요. 그래서 아르다 길러 자리에 브라임 디아스를, 세바요스 자리에 모드리치를 투입했습니다. 이거는 공격력을 좀 더 강화시키고자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으니까 결국 루카스 바스케스를 빼고 발베르데를 오른쪽 풀백으로 돌리고 엔드릭을 최전방에 투입하면서 최전방을 강화시켰습니다. 여기서 이해 안 되는 선수 교체가 하나가 있어요. 비니시우스가 발목이 안 좋았대. 그래서 비니시우스를 88번에 빼는데 빅토르 무니오스를 투입했어요. 호드리고가 몸이 안 좋았나? 그 빅토르 무니오스를 투입했는데 빅토르 무니오스가 이 경기에서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기회가 있었어요. 그것도 결정적인 기회였어요. 이 경기의 영웅이 될 수 있었습니다. 화면 밖에서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거의. 네, 볼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 오른쪽 라인에서 빅토르 무니오스가 들어가면서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슈팅했는데 저는 처음에 골인 줄 알았어요. 볼이 사라졌어.
근데 볼이 어디 있나 했더니만 빗나간 거야. 아예 날아간 거야. 빅토르 무뇨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데뷔전을 치르게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사실 스타는 이런 상황에서 등장을 하고 탄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빅토르 무뇨스가 이 상황에서 골을 넣었다면 그럼 빅토르 무뇨스는 레알 마드리드의 스타로 부상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죠. 그런 부분에서는 안첼로티 감독의 선수 교체는 막판에 이 장면은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매치 도미넌스를 보면은 이 경기 전체적으로 바르셀로나가 주도를 했어요.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골 실점한 다음에 말 그대로 몰아붙였고요. 이 몰아붙이는 상황에서 4골을 몰아넣고 전반전을 마칠 수가 있었고, 후반전은 뭐 바르셀로나가 공격을 안 한 거 아니지만은 조금 더 경기를 조율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음바페는 음바페이기 때문에 추격하는 골을 넣으면서 이 경기는 4대3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매치 도미넌스 보면은 바르셀로나가 전체적으로 경기를 주도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경기 기록 볼게요. 경기 기록 보면 바르셀로나가 점유율 62%, 레알 마드리드가 38%. 여기서 중요한 거는 XG값이죠. XG값이 바르셀로나 4.21, 레알 마드리드가 2.66인데 4대3 스코어가 이상하진 않죠. XG값 보면. 네. 반면에 바르셀로나가 전체적으로 주도를 했다는 거는 전체 슈팅이 23개, 요요 슈팅이 9개, 그 중에서 4골 넣었고요. 레알 마드리드의 역습도 날카로웠습니다. 전체 슈팅이 9개, 요요 슈팅이 5개입니다. 그리고 3골 넣었으니까요. 다만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비니시우스라든가 아니면 아르다길러라든가 브라임 디아스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조금 더 분발해서 음바페와 맞춰줬다면 이 경기 결과를 달리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즌 사비 알론소 감독의 레알 마드리드와 경쟁이라고 얘기하는데 히위고가 떴죠. 그리고 레버쿠젠은 사비 알론소하고 공식적으로 결별을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사비 알론소 감독이 레알 마드리드 지붕 잡는 건 거의 한 85% 이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사비 알론소 감독이 온다면 변화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수비 라인도 변화가 클 것 같고 공격 쪽에서도 변화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호드리고 이적설이 나오고 있지만 사비 알론소 감독이 온다면 또 이야기는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선수진을 어떻게 구성할지를 좀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거의 5년 만에 무관인가? 레알 마드리드 정말 오랜만에 무관이거든요. 그리고 페레스 회장 입장에서는 아마 지금 임기가 페레스 회장 입장에서는 마지막 임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회장직을 수행하기에는 나이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레알 마드리드의 토대를 만들고 레알 마드리드 회장직을 다음 기수에게 넘겨주는 것이 여러모로 그림이 좋기 때문에 새로운 레알 마드리드를 만들고자 노력할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선수 영입에 돈 좀 쓰지 않을까? 일단 아놀드는 영입을 했잖아요. 그러면 아놀드가 풀백으로 들어갈 텐데 아놀드가 수비력이 뛰어난 풀백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센터백, 수비력 뛰어난 센터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공격 쪽에서도 호셀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건 다른 유형의 스트라이커가 한 명 정도는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다른 유형의 스트라이커를 한 명 정도는 영입하고 측면 자원을 좀 정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서 지금 빼먹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수비형 미들이에요. 토니 크로스가 하던 역할 지금 다니 세바요스가 하거든요. 최근에 수비맨디하고 연결됐잖아요. 물론 지금은 수비맨디가 아스날하고 더 강하게 연결되긴 합니다만 수비맨디 같은 자원을 영입해야 됩니다. 템포 조절을 할 줄 아는 미드필더가 필요하고 공격 방향을 지정해 줄 줄 아는 방향 전환 패스를 할 줄 아는 미드필더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는 미드필더 영입에도 집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 경기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친 선수들을 좀 찾아볼게요. 일단 라민 야말입니다. 전 라민 야말 너무 좋아요. 너무 잘해. 피지컬적으로 좀 더 튼튼해서 좀 더 버티는 힘이 있으면 좋겠다. 그 득점력이 조금 더 향상되면 좋겠다. 뭐 사람 욕심이 끝이 없으니까. 솔직히 17세 선수에게 너무 많은 걸 바라고 있는 것도 맞아요. 이 정도의 드리블 능력, 이 정도의 패스 능력, 이 정도의 경기 이끌어가는 능력 찾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뭐 시몬의 인자기 감독을 비롯해서 여러 선수들이 50년마다 나오는 재능이다 뭐 이렇게 설명할 정도니까요. 진짜 미친 재능이에요. 오른쪽 라인의 최강자라고 저는 느낍니다. 오른쪽 라인에서의 그 플레이 자체는 연동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득점력도 좋아요. 저는 인테르하고 4강 1차전 골도 그렇고 2경기 골도 그렇고 라민 야말은 이런 슈팅이 많이 나와야 돼요. 라민 야말의 패턴이라는 게 반대발 윙어들이 결국 측면에 있다가 중앙으로 들어가면서 그 반대발로 슈팅 때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매크로가 정해지고 패턴이 정해져 버리잖아요. 근데 라민 야말 같은 경우에는 그런 패턴이 보이긴 하지만 최근 골 장면 보면 슈팅 타이밍이 너무 빨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골을 기록할 수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라민 야말이 지금 같은 활약을 계속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 경기에서도 돌격대장 역할을 너무나 잘했다. 90분 출전해서 한 골 넣었고요. 기회 창출을 3회 했습니다. 네, 슈팅을 71% 유효 슈팅을 기록했고요. 왜냐하면 슈팅 7개 했는데 유효 슈팅이 5개였습니다. 야, 슈팅 7개 때렸는데 유효 슈팅 5개도 이것도 물건이다. 네, 패스 성공률 89%고요. 드리블 성공률이 57%입니다. 공식 경기 52경기에서 16골 24개의 도움인데 이게 트랜스퍼 마켓 기준으로 24개의 도움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게 트랜스퍼 마켓에서는 라리가에서 도움이 14개로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라민 야말은 라리가 32경기에서 7골 12개의 도움을 했다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트랜스퍼 마켓에서는 도움이 조금 더 추가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자타공인 에이스였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경기 끝난 다음에 앙리하고 유니폼 교환하는 거 봐서는 또 17세 소년 같아. 나 요즘에 유튜브에서 짤 하나 봤거든. 거기서 짤 봤는데 프랑스에서 오신 관광객이 라민 야말에게 카메라 주고 사진 찍어달라고 하더라. 라민 야말이 얼떨결에 관광객들 사진 찍어주고 있더라. 나 그거 보고 되게 웃겼어. 아니 라민 야말인데 물론 이제 아주머니들이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라민 야말이면 같이 사진 찍고 막 그래야 되잖아. 그게 아니라 우리 사진 좀 찍어줘. 그러니까 라민 야말이 그거 사진 찍어주고 있더라고. 그때 뭐 이름이 뭐니까 라이언이라고 했나? 그 라민 야말이야? 그러니까 빨리빨리 찍어요. 막 그러면서 찍었던 그 영상이 기억이 납니다. 네. 앙리도 센스 있는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앙리가 나오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원데이 나잇 풋볼인가? 그 앙리 나오는 그 프로그램에 라민 야말하고 인터뷰할 때 앙리가 유니폼 바꾸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라민 야말이 언제든지 바꾸겠다고. 그러니까 앙리가 그러면 뭐 아스날 유니폼을 원해? 아니면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원해? 그렇게 얘기하니 라민 야말이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이 경기 끝나고 나서 앙리가 바르셀로나 시절에 자기 유니폼에다가 사인해가지고 라민 야말 주고 라민 야말도 자기 유니폼에다가 사인해가지고 앙리 줬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상당히 좀 재미난 장면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다음 선수는 하피냐입니다. 네. 하피냐가 이 경기에서 2골 넣었는데 하피냐는 확실히 공격 포인트를 찍어내는 능력은 대단한 것 같아요. 물론 하피냐 이 경기에서 해트트릭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득점 기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하피냐가 이 경기에서 2골 넣었으니까 더 이상 뭐 설명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피냐가 볼 없을 때 움직임이 너무나 좋았고요. 그 가운데서 마무리 짓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하피냐 올 시즌에 54경기에서 34골 25개의 도움했어요. 지금 라리가 33경기에서 18골 11개의 도움입니다. 득점은 득점, 도움은 도움. 하피냐는 모두 잘하고 있습니다. 미쳤습니다. 미쳤어요. 네, 오프더볼 상황에서의 움직임을 최대한 살리는 그런 움직임 자체가 팀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고요. 저는 에릭과 페란 중에 한 명을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페란을 데리고 오긴 했습니다. 내가 설마 하피냐 욕해서 하피냐가 잘하겠니? 내가 페란 욕해서 페란이 잘했겠니? 얘네들이 노력하고 얘네들이 능력이 있었던 거지. 저는 앙리 유니폼 없어요. 앙리하고 사진 찍은 건 있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네, 앙리가 바르셀로나 왔을 때 같이 사진 찍은 건 있어요.
네, 페란토레스가 이 경기에서 도움 3개를 했고 그리고 공식 경기에서 19골, 라리가에서 10골이니까요. 슈퍼서브 역할을 매우 잘했고 이 경기에서는 레반도프스키의 빈자리를 확실히 메워줬다고 보면 됩니다. 네. 에릭 쿤데 에릭 가르시아도 쿤데의 빈자리를 너무나 잘 메웠는데 대단했죠. 네, 대단했습니다. 자, 그리고 레알 선수 중에서는 음바페 얘기는 해야 되겠죠. 음바페가 3골을 넣었으니까요. 해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기회 창출도 하나 했고요. 이 경기에서 슈팅 5개 했는데 유효슈팅이 4개고 그리고 3골을 넣었습니다. 슈팅 대비 유효슈팅 비율이 매우 높고 슈팅 대비 득점 비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올 시즌에 38골 넣었고요. 라리가에서는 27골, 득점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골 기록은 기억해 주세요. 네, 음바페가 올 시즌에 38골, 그리고 라리가에서는 27골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 경기 기록을 좀 볼게요.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는 최근 공식 엘 클라시코 18경기에서 무승부가 없었대요. 최근 엘 클라시코 펼쳐지면 승패만 있었답니다. 누가 승리 거두고 누가 패배하고 이것만 있었다고 해요. 최근 공식 엘 클라시코 18경기에서 바르셀로나가 8승했고요. 레알 마드리드가 10승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승부가 없는 기간이 엘 클라시코 역사상 가장 길다고 해요. 신기하긴 하죠. 무승부가 안 나오고 있으니까 승패가 계속 결정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기록을 보면 레알 마드리드가 1943년 6월 코파델레이에서 바르셀로나에게 8대 0으로 승리한 경기. 요 경기가 엘 클라시코 전반전 가장 많이 터진 경기래요. 전반전에 골이 가장 많이 터진 경기가 1943년 코파델레이. 레알이 바르셀로나에게 8대 0으로 승리한 경기고 그 다음 경기가 1935년 2월 경기 그리고 1943년 1월 경기. 라리가 전반전에 6골이 터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경기죠. 이 경기도 전반전에 6골이 터졌습니다. 바르셀로나가 4골, 레알이 2골. 그러니까 골이 굉장히 많이 터진, 기록에 남을 정도로 많이 터진 경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기록은요. 바르셀로나는 올 시즌 레알 마드리드와의 공식 4경기에서 무려 16골을 넣었대요. 단일 시즌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바르셀로나가 최다골을 기록한 겁니다. 올 시즌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4경기 치렀는데 4경기에서 16골이니까 엄청난 거죠. 이거 기록 보면은 1929-30 시즌 요때는 에스파뇰이 레알 상대로 13골을 넣은 적이 있고 2011-12 시즌에는 바르셀로나가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13골을 넣은 적이 있대요. 단일 시즌 얘기입니다. 단일 시즌에. 그러니까 올 시즌에 바르셀로나가 레알 마드리드에게는 강했다. 이게 기록에서도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전 전승이었으니까요. 자, 하피냐 얘기를 좀 해볼게요. 하피냐는 이번 시즌 레알 마드리드와의 4경기에서 5골 2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공격 포인트를 무려 7개나 기록했습니다. 오직 리오넬 메시만이 하피냐보다 21세기 들어서 단일 시즌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더 많은 골을 넣었다고 해요. 리오넬 메시가 2011-12 시즌에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8골을 넣었으니까요. 이거 골 기록 얘기하기가 좀 미안한 게 바르셀로나는 골 기록 얘기하면 메시 얘기 꼭 하고 레알 마드리드는 골 얘기하면은 호날두 얘기 꼭 할 수밖에 없어요. 걸쳐져 있어. 골 얘기할 때마다 툭툭 튀어나옵니다. 근데 하피냐가 올 시즌 정말 큰 경기에 강했다는 건 챔피언스리그에 강하고 엘클에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피냐가 진짜 큰 경기에 많은 걸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음바페 해트트릭 볼까요? 21세기 들어서 라리가에서 엘 클라시코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3번째 선수라고 합니다. 리오넬 메시가 2번 했고요. 루이스 수아레스가 1번 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선수로는 1995년 1월 이반 사마라노가 해트트릭 기록한 다음 처음이라고 해요. 물론 스페르코파라든가 코파델레이에서는 아마 있을 거예요. 최근에 제가 비니시우스가 해트트릭 한 것도 기억이 나긴 나거든요. 그게 아마 스페르코파였죠.
그런데 라리가에서는 1995년 1월 이반 사보라노가 해트트릭을 바르셀로나 상대로 기록한 다음에 음바페가 처음 기록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음바페는 엄청난 파괴력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음바페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음바페 올 시즌 공식 경기 골 기록 기억하시라고. 38골입니다. 음바페 레알 마드리드 데뷔 시즌 최다 골 기록 세웠습니다. 이전에는 오늘 이반 사바라노 얘기 되게 많이 하네. 이전에는 이반 사바라노가 92-93 시즌 45경기에서 37골 넣은 게 데뷔 시즌 최다 골이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음바페가 워낙에 뛰어난 파괴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기록을 넘어설 수 있었다고 봅니다. 38골을 넣었으니까요. 정말 대단한 기록들입니다. 무리뉴 감독도 대단했죠. 킹북님. 솔직히 저는 무리뉴 인정합니다. 아까 전에 찬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페베 바르셀로나 시절 얘기하고 한지 플릭 감독이 바르셀로나 시절을 얘기하는데, 페베 바르셀로나 시절도 챔피언스리그 4강에서 인테르를 만나서 패배했었고, 그리고 한지 플릭 감독이 바르셀로나도 지금 챔피언스리그 4강에서 인테르에게 패배했으니까 비교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가 훨씬 강하죠. 그때가 훨씬 강합니다. 페베 바르셀로나 시절은 정말 막강했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었다 진짜. 근데 그런 팀을 상대로 레알 마드리드가 경쟁력을 갖고 왔다는 것 자체는 무리뉴 감독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기억이 맞으면 그 당시에 레알 마드리드가 16강 징크스가 있었어. 그거 깬 게 무리뉴 거예요. 챔피언스리그 16강 징크스를 깬 게 무리뉴 감독일 거예요. 우리가 베일의 치달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경기에서 코파델레이 결승전 결국 레알 마드리드가 승리하는 모습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무리뉴는 인정을 해줘야 돼요. 레알 마드리드의 무리뉴는. 제 기억이 맞으면 무리뉴 감독이 레알 마드리드 지휘봉 잡고 나서 첫 번째 엘클에서 0대 오르지나 하여튼 대패를 당했어.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엘클부터 경쟁력 가져가는데, 제 느낌이 뭐냐면 레알 마드리드 팬들은 공격적인 축구를 좋아하잖아요. 바르셀로나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무리뉴가 한번 보여준 것 같아. 야,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공격적으로 나가면 이렇게 대패를 당해. 그러니까 내가 엘클에서 수비적으로 나가도 뭐라고 얘기하지 마. 이거는 승리하기 위한 방법이야.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 당시 무리뉴 감독의 전술 자체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펩이 진짜 강했다니까. 그때 바르셀로나가 강했어. 그때 딴 거 다 필요 없고 메시가 28 청춘이었어. 메시가 28 청춘이었다니까. 딴 거 다 필요 없고 사흘간이가 미쳐 날 때였어. 근데 거기서 경쟁력을 무리뉴가 갖고 갔다는 것만으로도 무리뉴는 진짜 대단했던 거지.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 생각을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네. 갑자기 무리뉴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요 얘기까지 이어갈게요. 제가 자꾸 이리 튀고 저리 튀고 해서 댓글 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저는 페베 바르셀로나와 달리 한지 플릭 감독의 바르셀로나는 약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음 시즌에 보강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레반도프스키 나이 많아요. 에이징 커브가 와서 올 시즌 같은 활약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최전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지금 수비 피지컬적인 문제가 계속 드러났어요. 그럼 수비도 보강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르셀로나도 물론 올 시즌 너무나 좋은 활약을 펼쳤고 너무나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죠. 라리가도 우승하고 코파델레이도 우승하고 스페르코파도 우승하고 챔피언스리그는 4강까지 갔으니까 너무나 강력하긴 한데, 여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공격도 공격 나름대로 더 강하게 가져가야 되고 수비도 수비 나름대로 더 막강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한지 플릭 감독이 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저쪽은 사비 알론소 감독이 왔어요. 사비 알론소 감독이 판을 바꿀 겁니다. 판 뒤집혔다 하고
다시 한번 붙을 거예요. 그럼 사비 알론소 감독이 판을 바꾸는 데 있어서 과도기적인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긴 하겠지만 판만 제대로 바꾸면 레알 마드리드는 또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바르셀로나는 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스스로도 계속 갈고 닦아야 돼요. 올 시즌에 나온 문제점들. 네, 수비 라인 너무 높은데 상대 역습을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 그리고 선수들이 부상이라든가 이런 게 시즌 막판에 발목을 잡았는데 선수단 크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세트피스 수비가 중요한 순간에 문제로 나타났는데 세트피스 수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다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음바페까지 얘기했고 엘 클라시코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그 대신 라리가 소식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지금 골 기록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무슨 기록이냐면 라리가에서 골을 넣었을 때 승점으로 연결되는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골의 영향가가 높은 공격수로 보면 됩니다. 비아레알의 아요세 페레스가 16골 넣었는데 이 16골이 승점 22점을 획득하게 만들었대요. 반면에 안테 부디미르가 19골을 넣었거든요. 현재 득점 3위입니다. 19골을 넣었는데 승점 21점을 갖고 왔대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음바페입니다. 음바페가 27골을 넣었는데 승점 21점을 갖고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골의 영향가를 봤을 때는 아요세 페레스, 부디미르, 음바페는 27골이나 넣었는데 승점 21점이면 이게 영향가가 높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맞지? 순위 안에는 들었으니까. 여하튼 네, 골의 영향가 순위는 이렇대요. 여러분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 놓고 아틀레티코 클루브, 비아레알, 베티스가 경쟁하는데 베티스가 이번 라운드에 오사수나하고 1대1 무승부를 거뒀어요. 그때 골 넣은 게 부디미르입니다. 그래서 부디미르가 19골을 넣었거든요. 부디미르 영향가 높습니다. 네. 아요세 페레스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에 비해서 후반기는 좀 아쉬움은 있어요. 전반기에 골 넣는 거 봐서는 와 이거 미쳤는데 막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후반기는 좀 아쉬움이 있는데 여하튼 아요세 페레스도 골의 영향가는 매우 높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 얘기까지만 할게요. 셀로트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번 라운드에 소시에다드를 상대했죠. 셀로트가 4골 넣었습니다. 포트트릭 달성했습니다. 셀로트가 11분 걸렸어요. 정확히 10분 46초 만에 해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라리가 역사상 가장 이른 시간에 해트트릭을 기록했고요. 이전 기록이 1929년 베스티트, 1941년 문도가 기록한 15분이에요. 그러니까 라리가에서 경기 시작하고 15분 안에 해트트릭 한 선수가 2명이고 이게 이전까지 기록이었는데 셀로트는 이 경기에서 10분 46초 만에 해트트릭을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첫 골 터지고 나서 세 번째 골이 터질 때까지, 그러니까 첫 골 넣고 해트트릭을 만들 때까지 3분 57초가 걸렸대요. 그러니까 1분마다 한 골씩 넣은 거예요. 여러분 이 경기 한번 보세요. 뭐 때리면 골이야. 그리고 셀로트가 해트트릭 못할 것 같아. 막 소시에다드 수비에서 실수해 막. 이거 뭐야? 막 그런데 막 진짜 막 골이 막 미친 듯이 들어가요. 그 라면 하나 끓이고 오면 해트트릭이야. 맞아요. 3분 카레 한 번 돌리면 해트트릭이야. 카레가 식기도 전에 해트트릭이 완성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셀로트가 첫 골 넣고 세 번째 골 넣을 때까지 해트트릭을 완성할 때까지 3분 57초 걸렸고요. 이게 라리가 역사상 최단시간 해트트릭이라고 합니다. 이전까지 기록은 케빈 가메이로가 기록한 4분 44초라고 해요. 그리고 셀로트는 이 경기에서 4골 넣으면서 라리가에서 포트트릭을 2번 했습니다. 지난해 이맘때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그때는 소속팀이 비아레알이었죠. 셀로트가 4골 넣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그리고 또 4골 넣었습니다. 21세기 들어서 라리가에서 포트트릭을 2회 이상 기록한 선수는 누굴까요, 여러분? 얘기했죠? 골 얘기하면 계속 걸쳐지는 선수. 메시. 그리고 호날두. 맞습니다. 그리고 한 명 더 있어요.
그 한 명이 누구냐면 루이스 수아레스죠. 그리고 셀로트가 네 번째입니다. 네,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을 기록이라서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라리가 순위 볼게요. 자, 1위는 바르셀로나 승점 82점, 2위는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승점 75점. 1위 경쟁은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바르셀로나가 다음 경기에서 승리하면은 우승을 확정짓게 됩니다. 자, 3위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승점 70점. 3위 자리를 확실하게 굳히는 분위기고요. 자, 4위부터 6위까지가 문제입니다. 4위 아틀레티코 클루브 승점 64점. 그리고 5위 비아레알 승점 61점. 6위 베티스 승점 58점. 지금 보면은 아틀레티코 클루브가 4위를 기록할 가능성이 농후하긴 하지만 남은 3경기에서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베티스는 지금 비아레알을 어떻게 해서든 추격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승점 3점 차가 커 보이게 느껴지네요. 네, 베티스는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비아레알을 끌어내리고 5위로 올라가야 되고요. 자, 유럽 대항전 경쟁 보면 제가 12위 소시에다드까지 왔는데 소시에다드까지가 승점 40점 이상이에요. 그리고 파리가 47점이고 소시에다드가 43점입니다. 이마뉴 알가시 감독이 이번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상대하기 전에 4경기가 남았고 승점 16점이 나왔다. 우리는 유럽에 가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패배했어요. 그래서 가능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타비고, 라요, 마요르카, 오사수나, 발렌시아, 소시에다드 누가 유럽 대항전에 가도 이상하지 않다. 여기서 눈에 띄는 클럽 맞습니다. 발렌시아예요. 라라 영주 처음 할 때 여러분 처음 할 때인가? 라라 영주 시간에 여러분이 발렌시아 강등 당할까요? 발렌시아 잔류할까요? 이런 거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잔류한다. 코 감독이 잘하고 있어서 이 팀은 잔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강등권 근처에 있던 팀이 강등권에 있었던 팀이 지금 11위로 올라왔습니다. 승점 45점이에요. 파리 라이오하고 승점 차가 2점밖에 안 됩니다. 이 팀 잘하면 유럽 나가요. 그러니까 발렌시아가 대단하다는 거죠. 네, 아마도 바르셀로나 이야기는 다음 경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유럽 대항전이라든가 강등권 이야기를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득점 순위 볼게요. 은바페가 해트트릭 하면서 27골을 넣었습니다. 현재 득점 1위고요. 레반도프스키가 25골로 득점 2위입니다. 그리고 안테부디미르가 19골로 득점 3위, 하피냐 18골, 득점 4위, 셀로트가 이번에 4골 넣으면서 17골, 득점 5위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관심은 피치치는 누구냐? 은바페냐? 레반도프스키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레반도프스키도 에스파뇰, 비아레알, 아틀레티코 클루브를 상대로 많은 골을 넣기는 쉽지 않을 듯 보이고요. 은바페 같은 경우에도 마요르카, 세비야,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뭐 파괴력을 엄청나게 발휘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바페는 30골 근처까지 또는 30골에 도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여하튼 은바페하고 레반도프스키 누가 득점왕을 차지할지 좀 궁금합니다. 반면에 도움왕은 라민 야말입니다. 네, 도움 2위가 하피냐예요, 여러분. 득점 4위가 하피냐, 도움 2위가 하피냐. 네, 그리고 득점 2위가 레반도프스키, 도움 1위가 라민 야말. 이 공격 3인방은 대단한 거죠. 여기다 페란이 10골을 넣었으니까 페란의 득점력도 무시할 수가 없고요. 자, 비니시우스, 주드 벨링엄이 도움이 8개, 7개인데 공격 포인트가 조금 더 많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엘클라시코 돌아보고 그리고 라리가 순위, 득점 순위, 도움 순위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PSG 트래블은 절대 안 된다. 덴벨레 발롱도르는 안 된다. 영주 혈압 올라간다. 막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뭐 인테르가 우승해도 혈압은 올라갈 것 같고요. 네. 밑에 또 써있네 또 추억님께서 영주형이 인테르 우승해도 그다지 좋지 않아요. 얘네들은 너무 나를 잘 알아. 무슨 나를 너무 잘 아네. 진짜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은 마치 팬의 마음으로 즐기고 싶은데 어디를 응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덴벨레가 발롱도르 탈 것 같고 트레버랑은 또 얄미울 것 같고 근데 이강인이
트래블 멤버이길 바라는 마음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강인이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다. 손흥민이 유로파리그 우승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다 있잖아요. 또 바르셀로나에게 극적으로 이긴 인테르가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저는 인테르 경기하는 거 보면서 되게 감동받기도 했거든요. 물론 화났지만 네.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인테르가 우승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좀 있기도 있습니다만 찬우가 엄청 나를 놀릴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아직까지 저는 마음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팀 응원해야지 이렇게 자리가 잡혀 있겠죠. 근데 저는 아직까지 마음을 잡지 못해서 근데 솔직히 제 지금 속마음은 아무나 우승해라 그런 마음입니다. 네. 형 저 직관했어요. 엘클 레알 따는 거 개 재미있었습니다. 네. 네,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직관했대요. 엘클라시코. 챔스는 인테르, 유로파는 메뉴. 한국의 퍼거슨님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근데 유로파는 토트넘 응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맘스터치님께서 또 피구 발언을 쟤는 왜 그냥 쟤는 꼭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중요한 타이밍마다 해가지고 여하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라라 영주 이것으로 마칠게요. 네, 챔피언스 리그 재미날 것 같고요. 유로파 리그 재미날 것 같습니다. 컨퍼런스 리그 결승전도 재미날 것 같습니다. 네, 유럽장전 결승전 즐겨주시기 바라겠고요. 라리가는 우승팀이 확정되더라도 챔피언스리그 진출팀, 유럽대항전 진출팀, 그리고 잔류를 결정짓는 팀 이런 팀들의 경쟁이 굉장히 뜨거우니까요. 올 시즌 마지막까지 이제 3경기 남았거든요. 3라운드 남았습니다. 3경기는 남은 게 아니라 3경기씩 남았죠. 3라운드 남았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 좀 무슨 직업병 같아. 내가 방송하고 내가 박수 치고.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